네, 안녕하세요. 심플케어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주간보호센터의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예산안 작성 방법, 그 중에서 이제 세출 예산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이제 예산 총칙과 이제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이번에는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도 세입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여기 항목들 관 항목이 있고 우리는 이 목에 따라서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똑같이 이 목에 대해서 뭐 급여 이런 부분들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목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게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 설명을 네, 잘 참조하셔서 네,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그러면 급여를 한번 입력해 볼 텐데 아시겠지만 이 장교양 기간이 이제 인건비 비율이라는 게 또 생겼고 그렇다 보니까 인건비가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짤 때도 급여도 직접비와 간접비를 나누고 수당도 직접비와 간접비, 뭐 일용잡금, 퇴직금도 직접비와 간접비, 사회보험 부담금도 직접비와 간접비로 이렇게 나눠서 또 예산을 짜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입력을 해보면요. 그래서 이제 근로자들이 실제로 센터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이 계실 텐데 근로하시는 근로자들을 일단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셔야 됩니다. 직접비가 적용되는 근로자와 간접비가 적용되는 근로자로 나누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나눠져 있죠. 직접비 적용 직종은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입니다. 그래서 실제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 중에 이 직종에 속하시는 분들은 직접비 부분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고 그 외의 분들은 간접비 부분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샘플로 지금 저희가 작성을 해놨죠. 한번 추가적으로 작성을 한번 해보면요. 자, 예를 들어서 직종 직책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역삼각형이 표시가 되는데 누르면 직책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책은 뭐 요양보호사고 그리고 뭐 요양보호사 급여가 뭐 16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뭐 수당 주는 게 있으시면 입력하셔도 되고 없으시면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같은 160만 원을 받는 요양보호사 직책을 가진 사람이 3명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요양보호사고 똑같은 160만 원을 받는다면 여기다 그냥 3명을 입력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맞게 알아서 계산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 요양보호사마다 급여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160 받는 사람은 1명이고 그래서 같은 요양보호사라도 뭐 159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수당을 입력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요 클릭하면 또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기본급 플러스 주휴수당 금액이 동일한 근로자일 경우 일명분 금액만 입력하세요. 예를 들어서 A, B, C 근로자가 모두 급여액이 175만 3,770원일 경우에는 금액은 한 번만 입력하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만약에 근로자가 ABC라는 세 명의 근로자가 있는데 똑같이 급여액이 160이면 이거 160 한 번만 입력하고 여기 숫자에만 그냥 3명 이렇게 입력하라는 거죠. 다만 수당을 입력하실 때는 보시면 수당 금액 입력 시 근로자 인원수에 따라 합산된 수당을 입력하세요. 예를 들어서 A 근로자 수당이 10만 원이고 B 근로자 수당이 30만 원이면 인원수는 2명으로 입력하고 수당에는 10 플러스 20을 합계한 30만 원을 입력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2명이라고 칠게요. 똑같이 요양보호사고 똑같이 16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2명인데 이 사람들이 또 수당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2명을 A, B 근로자라고 하고 A 근로자는 월 수당을 10만 원 더 받고 B 근로자는 월 수당을 20만 원 더 받는다면 여기에는 합산된 금액인 30만 원을 넣으라는 겁니다. 예. 만약에 3명이고 A, B, C 근로자가 A는 10만원, B는 10만원, C는 20만원을 받는다면 10만원, 10만원, 20만원이니까 40만원이죠. 그래서 월 이 3명에 대한 합산 수당이 40만원일 경우에는 40만원을 적으라는 겁니다. 네. 비과세 수당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똑같이 비과세 수당을 뭐 3명이 하는데 A는 뭐 5만원, B는 5만원, 뭐 C는 10만원이라 그러면 5만원, 5만원, 10만원이니까 20만원이죠. 그럼 20만원을 적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월 급여는 기본급과 주일상인 이 월 급여액은 만약에 인원수가 같고 같은 직종이라면 그냥 그 금액 한 번만 적고 인원수 적으면 되지만 이 수당들은 각 인원수에 맞는 합산 금액을 넣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당은 크게 법적으로 과세수당과 비과세수당으로 나뉘죠. 그래서 세금을 떼는 수당은 과세수당에, 세금을 떼지 않는 수당, 대표적으로 뭐 식대 또는 자가운전 보조비 이런 것들은 비과세수당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접비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 직접비는 여기 직접비 직종에 포함되는 분들만 넣은 거고, 이게 뭐 시설장, 조리원, 운전원, 기타 사무원 뭐 이런 것들은 다 여기다 넣은 거죠. 마찬가지로 뭐 다른 분들도 한번 넣어보면 사무원을 하나 더 넣는다. 그러면 사무원이 170 받는다. 사무원을 뭐 2명 쓴다. 네, 그러면 똑같이 170이니까 이 월 급여액은 그냥 한 번만 적고 2명 하면 되지만 각각 수당을 뭐 10만 원씩 받는다. 그럼 수당 20만 원 적는 거죠. 그리고 비과세 수당은 뭐 A는 10만 원 받고 B는 20만 원 받는다. 그러면 10만 원 더하기 20만 원에서 30만 원 적으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산출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합계 금액이 각각 예산액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거죠. 세입 예산을 짤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세출 예산을 짤 때도 마찬가지로 넉넉하게 짜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근무하시는 근로자가 이것밖에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소급자가 늘어나면 근로자가 늘어날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 보면 당연히 인건비가 더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너무 빡빡하게 또는 타이트하게 실제 지금 현재에 맞게만 짜 놓으면 나중에 또 추경 예산을 짜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좀 넉넉하게 짜 놓으셔야 나중에 추경 예산을 짜지 않고도 결산 보고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적용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수당. 수당도 이제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뉘게 되는데 이것은 위에서 여기 수당을 입력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니까 따로 뭐 입력하실 필요는 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작금, 뭐 일시적으로 단기간에 채용해서 쓰는 직원 같은 경우에 일용작금이 발생할 것 같다.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 정도 발생할 것 같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직연금을 쓰시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이제 퇴직금 제도를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각각 근로자마다 얼마씩이라고 계산을 하게 되죠. 매달 매달. 그러다 보니까 이 직접비에 포함되는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매달 매달 적립하는 금액의 합산액 곱하기 6개월치, 그리고 간접비에 해당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연금 매달 매달 합산액, 그리고 거기에 대한 6개월치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여기 보시면 퇴직 적립금 분할 계산이라는 게 있는데, 퇴직연금을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 센터에서는 통으로 뭐 은행에다가 우리는 한 달에 뭐 한 300만 원씩 적립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300만 원 치시면 됩니다. 300만 원을 치시면 여기 직접 인건 비율과 간접 인건 비율에 따라서 이 300만 원이 나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300만 원의 66%가 이 금액이고 이 300만 원의 34%가 이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비율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건비 비율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총액 있죠. 이 총액의 예를 들어서 이 총액에 대해서 직접비가 차지하는 비율과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그냥 나눈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적립하는 퇴직금을 이 비율에 맞게 나눠서 이렇게 표시가 된 거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쓰지 않고 일정 금액을 통으로 따로 적립을 하시는 센터에서는 여기다 그 전체 월 적립하는 퇴직금 전체를 넣으시고 그럼 여기에 나눠서 이렇게 알아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사회보험 부담금, 네, 직접비, 간접비, 이것도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급여를 입력하시면 로직에 맞게 자동으로 계산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도 따로 입력하실 필요는 없고요. 기간 운영비, 기간 운영 및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의 등에 드는 각종 경비, 뭐 센터들끼리 뭐 모임을 한다든지 뭐 이럴 때 종종 필요한 비용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 여기에 맞게
어느 정도 발생할 거다 해서 6개월치, 예, 한 달에 얼마씩 6개월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직책 보조비, 직책 직원의 직책 수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보통 뭐 센터장이나 그런 경우에 뭐 한 달에 뭐 30만 원 뭐 한도 선에서 뭐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한 달에 30만 원, 뭐 거기에서 6개월치 뭐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회의비, 뭐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다갑이나 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한 달에 뭐 얼마 정도 발생할 거다 예상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뭐 6개월치 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여비, 시설 직원의 국내외 출장 여비, 뭐 출장 가는 경우, 뭐 교육받으러 가는 경우, 센터에서 뭐 교통비나 이런 것들 지원해 줄 게 있다면 그렇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넣으시면 되고요. 수영비 및 수수료, 사무, 인쇄, 집기, 뭐 도서 구입비, 공공료, 수수료 등등 운송비, 통행료, 주차료, 뭐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 이제 운영하다 보면 발생하는 수용비 및 수수료가 어느 정도 발생할 거다 해서 6개월치 또 계산하시면 되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우편료, 전화전신료, 뭐 전기료, 상하수도, 가스, 뭐 협회 가입비, 자동차세, 뭐 화재보험, 자동차 보험료, 그 밖에 등등, 예, 공공료 및 세금 한 달에 얼마 발생할 거다 생각하면 그 금액에 대한 6개월치. 차량비, 차량비는 차량 유류, 기름값, 뭐 정비, 소모, 그러니까 차량을 유지하는데 매달 필요한 금액이죠. 예, 그 금액 곱하기 6 하시면 되고, 임차를 하신 시설센터라면 이제 임차료 한 달에 얼마 발생할 거다 넣으시면 되고, 기타 운영비, 예전에는 이제 장기요양 재무회계 규칙 말고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에는 기타 후생비라는 항목이 따로 있었는데, 장기요양 재무회계 규칙으로 넘어오면서 기타 운영비 안에 이제 기타 후생비가 포함이 되죠. 그래서 근로자들에 대한 어떠한 그런 기타 후생에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다 어느 정도 발생할 거다 예상하고 그 금액을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시설비, 부대 경비, 그 밖의 시설비, 여기다가 한 달에 얼마 발생할 거다 생각하시면 6개월치 넣으시면 되고요. 발생할 거라고 생각되시는 금액만 넣으시면 됩니다. 뭐 없다, 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자산 취득비, 뭐 여기 보시면은 비품, 뭐 고가의 비품, 뭐 토지, 건물, 뭐 또는 차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사실은 그 차량 자체가 센터, 그러니까 기관의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량 구입비 같은 것들도 자산 취득비가 될 거고요. 시설 장비, 시설 장비 유지비는 말 그대로 시설에서 구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건축물 또는 기구, 비품들 유지할 때 또 유지비들이 발생하죠. 네, 그런 것들 이제 발생할 것 같은 부분들 넣으시면 되고요. 생계비, 주부식비, 뭐 특별 부식비 이런 것들 이제 수급자로부터 받는 것들 여기다가 얼마 정도 발생할 거다. 몇 명, 뭐 6개월치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수용기간 경비, 뭐 이제 수용기간 경비라는 건 이제 수급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뭐 수급자들이 쓰시는 칫솔, 수건, 뭐 여러 가지 뭐 기저귀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생활하면서 수급자들이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비용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넣으시고 6개월치 하시면 되고요. 의료비, 뭐 의료비가 입소자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넣으시고, 의료비, 어르신들 이제 입소하고 계신 동안에 병원을 간다든지 뭐 이제 약국을 간다든지 그때 발생하는 비용들 넣으시면 되고요. 장의비, 어르신들 갑자기 돌아가시면 거기에 대한 장의비 뭐 부조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 필요하겠죠. 직업재활비, 입소자의 직업 훈련을 위해 필요한 뭐 직업 훈련까지는 뭐 쓸 일이 거의 없겠죠. 뭐 자활 사업비 뭐 이런 것들은 필요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특별급식비, 요거 뭐 받으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고, 연료비, 겨울에 이제 난방비나 이런 것들 넣으시면 되고요. 프로그램 사업비, 프로그램 사업비에는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 또 재료비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고, 또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사업비 하시면 되고, 대여 연구 취득, 판매 연구 취득 이거는 보통 이제 복지 연구에 포함되는 거죠. 복지 연구 하시는 분들은 여기 넣으시면 되고, 기타 전출금, 기타 전출금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법인, 개인 등 설치 운영자로부터 전출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이제 운영하시고 이제 일정 금액이 뭐 전출할 수 있는 금액이 발생하면 그 금액에 따라서 개인 운영자에게 전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관연도 지출, 예, 우리는 관연도가 없기 때문에 역시 입력할 게 없고요. 원금 상환, 이자 상환. 이 전 영상에서 이제 예산안에 보면 금융기관 차입금 또는 기타 차입금 있죠.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입금, 기타 차입금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받은 차입금, 여기서 돈을 빌린 걸 말하는 건데, 이 차입금은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그 성질이 운영상에 쓰여진 차입금인 경우에만 상환이 가능하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뭐 사업 초기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토지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업 초기에 보증금을 뭐 위해서 뭐 대출을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처리가 안 되고 운영상에 필요한 경우, 그래서 운영상에 필요해서 차입을 해서 쓴 경우에는 세출해서 원금 상환도 할 수 있고 또 이자 상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차입한 금액이 있다면 상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되는 금액 적으시면 되고, 위에서 쭉 쓰신 금액 외에 그 외에 지출이 필요하다면 잡지출인 겁니다.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한도에서 예비비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총액이죠. 이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한도에서 할 수가 있고요. 반환금,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환수가 생긴다거나 보조금 받을 기에 반환할 경우에 반환금 넣으시면 되고요. 운영충당금, 시설환경 개선비 적립해놨다가 쓸 일이 생기면 여기서 지출할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급여나 이런 것들은 이 부분에다가 잘 입력을 하시면 자동으로 입력이 될 거고요. 그 외의 것들은 필요하신 부분들을 또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 우리가 인건비 지출 비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짤 때도 인건비 지출 비율을 충족하셔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 인건비 지출 비율이 이렇게 알아서 표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인건비 지출비 계산은 분모는 장기요양 수입과 가산수입과 본인부담금 수입으로 잡고, 분자는 급여 다 직접이죠. 이거는 급여, 재수당,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일용잡금 이런 것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수입과 가산금 수입과 본인부담금 수입이 지금 예산 잡아놓은 게 총 이 금액이고, 그거 대비 급여, 재수당, 그리고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기간부담금, 그리고 일용잡금,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총 이 금액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 대비 이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50.22%가 잡힌 거죠.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좀 넉넉하게 잡히면 뭐 아무 상관이 없겠죠. 네, 넉넉하게 잡히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좀 비율이 적게 잡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올해까지는 주간보호는 사실은 46.3% 이상만 맞추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근로자들을 좀 지웠더니 비율이 확 떨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46.3%를 올해까지는 맞추면 되기 때문에 이걸 봐가면서 사실은 근로자들을 뭐 추가하든지 빼든지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사무원 한번 넣어볼게요. 한 명, 뭐 급여가 한 160 정도로 잡고, 이렇게 되면 지금 37.55%가 됐네요. 이걸 만약에 두 명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간접비에다 넣고 있었네요. 직접비에다 넣어야 되는데. 자, 직접비에다 다시 넣을게요. 한 명 넣고. 네. 직접비 딱 넣으니까 지금 40%가 됐네요. 만약에 이걸 두 명 하게 되면 43%. 많이 모자르네요. 만약에 세 명 하게 되면 46.27%. 예, 조금 모자르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모자른 경우에는 예산 짤 때 우리가 예산에도 인건비 비율을 맞추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건비 비율에 맞게 예산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참조하시면서, 물론 지금 근로하고 계신 근로자는 당연히 넣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지금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를 다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비율이 모자르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채용한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좀 조금 모자르죠. 조금 모자란 경우에 이렇게 조금 더 모자라고, 만약에 4명이다. 이러면 확 넘어가 버리네.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 46.3% 이상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좀 모자르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특별수당 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한 번씩 뭐 수당을 주겠다 우리는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자란 부분은 여기에다가 금액을 맞춰서 좀 채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연간 한 30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할 거다. 근데 좀 더 모자라죠. 그러면 한 350. 네, 이러면 46.3%다 정확하게 떨어졌네요. 네, 이렇게 정확히 떨어졌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일단은 실제로 지금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비율이 너무 모자르다 싶으면 앞으로 근로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근로자들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미세하게 비율이 안 맞는 부분들은 특별수당으로 연간 우리는 이 정도 수당을 지급할 거라는 금액을 여기다 넣으셔서 이 비율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세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세출 예산 작성하시면 거기에 맞게 이제 여기 예산 총칙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예산 총칙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세입 총액과 세출 총액이 금액이 같아야 된다 그랬죠. 지금 세입 총액과 세출 총액을 보니까 세입 세출 차액이 지금 4,100만 원이 더 많네요. 이렇게 되면 4,100만 원을 더 써야 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 있죠. 1,900만 원으로 줄었네요. 예산을 한번 여기 예산을 줄이면 안 되겠네요. 줄여도 되겠네요. 똑같이 예산을 줄이면 700만 원까지 떨어졌죠. 그 다음에 세출 예산에서 이렇게 잡는 거죠, 그냥. 그러면 지금 14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예산안을 수정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임금의 비율도 바뀌었을 거예요. 네, 많이 바뀌었죠, 이렇게. 여기 또 좀 줄여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300만 원 잡아도 50%가 나오네요. 이거 안 잡아도 나오겠는데. 네, 안 잡아도 49%가 나오네요.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3644667이 나왔죠. 여기다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0644667 기본적으로 다 입력할 거 입력하고 따로 지출할 게 없으면 잡지출에 넣는 거고요. 그렇다 보면 이런 식으로 세입 세출 차익이 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에는 세입 총액과 세출 총액이 결국엔 맞아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순차적으로 예산액을 쭉 입력하시고 세출 예산액을 쭉 입력하지만 예산 입력하고 난 이후에는 일단은 임금의 비율이 맞는지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세입액과 세출액이 차익이 0원으로 정확하게 떨어지는지도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세출 예산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임직원 보수 일람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